자, 이 시간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태민 교수 저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설도 포함할 것이니까요.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에 대한 화면입니다. 29,34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안에 있죠. 이 차트에 대한 설정은 지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CCI, RCI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기술적 지표 설정 방법 궁금하시면 앞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층 안에 중간에 딱 있는 상황이고요. 구름층 하단에 오면 매수 그리고 저점 추세 연결선 하단에 부딪히는 바로 이 자리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면서 고점을 치고 갈 때 바로 또 추세선 상단 연결선 저항에서는 매도 대응, 이렇게 기술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을 안내드리고, 저 또한 이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늘은 10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0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끌어안고 냉전의 판을 바꾼 미국, 중국을 끌어들여 세력 균형을 맞추기로 한 미국, 적대 세력이던 중국을 끌어들여서 냉전의 판을 바꾸는 작업을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죠. 소련을 견제하면서.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세력 균형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소련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에서 적으로 싸웠던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을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국은 졌고 국내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대탕트를 통해서 냉전 게임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리뷰를 이렇게 했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북베트남 주요 도시에 해상 전력을 집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북베트남을 점령을 하면서 장기전을 펼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참전할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북베트남 주요 도시에 해상 전력을 집중 못한 겁니다. 북베트남은 중국 근해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참전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항상 보면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과거에 보여줬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국제 상황 속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 것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죠. 미중의 대탕트가 이어져 가면서 어떤 효과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체제가 다른 중국을 미국이 끌어안으면서 유라시아의 안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공산주의 확장이 멈춘 덕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공산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중국은 마오쩌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덩샤오핑이 등장을 합니다.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밀월 관계는 지속되죠. 덩샤오핑이 1979년도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효과는 뭡니까? 개혁개방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소련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한 겁니다.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서 소련은 초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79년 이후에 소련은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이용해서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거든요. 베트남에 침략을 하면서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게 되죠. 자,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가져가고 또 개혁 개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베트남과 소련의 군사 지정학적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게 됐죠. 그 이후 10년이 지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미국은 깜짝 놀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덩샤오핑이 미국과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천안문 사태에 군사력을 투입한 것이 굉장히 미국에 충격을 주죠. 그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서구 시스템, 서구의 정치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덩샤오핑은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부시가 대통령으로 되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감쌉니다. 천안문 사태를 비난하지 않고 중국을 감싸면서 두 번째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의 직을 잃게 되면서 초짜였던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죠.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는 계속되었을까요? 네, 화해 모드, 대탕트는 화해의 분위기를 의미하는데 천안문 사태 당시에는 미중이 협력을 절실히 요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미룰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한때 미국이 등을 돌리긴 했습니다. 미국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대탕트는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는 그만큼 서로 간에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탕트는 지속됩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탕트는 이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이완 지역, 중국과 타이완에서의 그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정 간섭을 떠나서 미국이 이 전쟁이 벌어지면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상황인지 KBS에서 타이완 워게임이라는 것을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어, 다큐멘터리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타이완 워게임 이 주제를 가지고 시사기획에서 영상을 내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타이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되게 되면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을 하지만 타이완은 7%밖에 점령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이쪽 지역에 쏟아지게 되죠. 중국은 여기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함선 100여 척과 수많은 전투기가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 역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시나리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국이 타이완을 점거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때죠. 과연 미국이 개입하지 않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완전 중립을 지키면서 일본 또한 참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중국이 타이완을 완전히 점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타이완으로 병력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뭐냐면 일본이 중립을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 왜냐하면 일본은 타이완 주변에 많은 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기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투기가 날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일본이 그 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일본이 참전을 해야만 미국은 전투기를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시나리오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잃게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태평양, 일본,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시뮬리안 25개의 워게임 중 19개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이죠. 일본이 참전하지 못하게끔 손발을 묶겠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2026년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을 염두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내용을 요약을 했을 때에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번 여기서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중국이 왜 타이완을 굉장히 중요해 보냐면, 중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로 타이완 확보 시에 태평양을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타이완을 접하게 되면 타국 통제의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중국이 타이완을 점거한다는 것은 태평양으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5년 또는 2027년의 전쟁 가능성이 많이 대두되었는데요.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이고 시진핑 4연임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 25개 워게임 중 19개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일본을 공격해서 일본의 손발을 묶게 되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게끔 손발을 묶는 겁니다. 일본이 참전을 참전을 해야만 미국이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타이완에서 우측에 동편에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이제 전투력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에서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본은 타이완에서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전투력을 증강하면서 중국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세력 확장에 무관심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이완 방어에 군사적 개입 의향을 비쳤습니다. 자, 타이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바이든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이완을 언급하는 언론 브리핑이 7배나 증가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타이완이라고 언급되는 횟수는 30회에 불과했으나 2023년도가 들어서면서 그것의 7배인 200회가 넘는 내용들이 브리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이 타이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근접한 곳에 미군 작전 수행기지 4곳을 추가하기로 했고, 한편으로 여기서의 미국의 패배는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패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천명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30년도가 되면 중국은 세계 1위 해군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의 1.5배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의 타이완의 해상을 봉쇄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승리하게 되면요, 한국과 필리핀, 베트남을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승리해서 타이완을 확보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한국과 가깝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타이완에서 필리핀으로 가깝게 되고 또 서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베트남이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국을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으로 하여금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중국은 북한을 호전적으로 유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나 또 일본을 묶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 상호 조약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또 북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자동 개입하게 됩니다. 자, 타이완에서의 문제가
대두될 때 북한을 호전적으로 유도하게 되면 한반도는 북한을 예의주시해서 북한을 막게 되고 또 일본도 북한을 막으려고 전투력을 증강시킬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일본과 한국이 타이완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시간적으로 지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때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에 침공하고자 하는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중국이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 침공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을 호전적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미국은 4개 전투 대행 비행 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타이완 쪽으로 출격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는 위협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을 타이완으로 유도시키고 한반도 쪽에 전투력을 증강시키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는 핵 잠수함 공급을 한다고 했고 항공모함 전단을 육척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의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타이완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위협이 벌어지고 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될 때에 일본의 움직임 또 미국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한반도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미국이 또 타이완에 대한 타이완의 침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벌어지면서 미국이 투자한 그 전투 물자가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무기력도 소실되고 있어요. 중국이 바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소모되는 전투력 또 군사적 물자가 소모되면서 타이완에 공급해야 될 물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들을 중국이 보고 있고 또 중국은 러시아에 그러한 것들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의 전투 물자가 소모가 되고 또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했을 때에 타이완에 직접적으로 미국이 투자하는 전투 물자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느냐? 이 타이완 해협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타이완 해협에서 타이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과 타이완의 양자 관계로 끝나거나 아시안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해상 물류 중에서 타이완은 135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좁은 해협인데요. 그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전체 물류 중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그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를 막게 되면은 손실이 무려 4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일일 손실만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완은 세계에서 비메모리 70%, 최첨단 반도체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반도체 부족 문제, 미사일 부족 문제, 또 세계 GDP가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국가 생존 전략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 생존 전략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의 전략 가치가 높기 때문에 타이완을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넘어가면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는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떤지 보셨는데 이해되십니까? 타이완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벌어질지 안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암호화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금융 시스템을 파괴를 하면서 현물을 쓸 수 없었죠. 현금을 쓸 수 없었어요. 화폐가 무용지물 됐습니다. 이럴 때에 우크라이나는 나는 가상화폐에 기부를 요구했고 그 기부받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방탄복과 헬멧 그리고 생필품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시 타이완도 현금과 또 화폐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한반도도 지정학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자극시켜서 북한을 호전적으로 유도하게 되면 한반도에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또 무가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암호화폐는 또 비트코인은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도입니다. 전쟁의 시뮬레이션은 2022년 5년도, 2027년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3년도인데 2024년도라고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갈등 관계를 봤을 때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중에서 대표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